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9월 2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 드립니다. 일자리 80% 대체, 인류 난제 해결, 53조 베팅한 중외 초지능 야망. 최지희 기자가 조선미디어에서 9월 28일 보도했습니다. 알리바바 인간 넘는 AI 로드맵 공개, 내년 한국 포함 데이터 센터 증설, 슈퍼클라우드로 AI판 흔든다. 화웨이도 AGI가 10년 이끈다. 연산 10만 배 폭증, 인류의 80%는 일자리에서 해방되고 암과 기후변화 같은 난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초거대 모델 인프라 전면전, 극소수 클라우드만 생존할 것이다. AGI는 인간 일상 업무의 80%를 자동화해 인류를 반복 작업에서 해방하고 그 시간을 혁신과 탐구에 쓸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AI의 발전 단계 특징을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매개 변수 1조 개 규모의 초거대 언어 모델 Q13 Max는 일부 테스트 평가에서 챗 GPT-5 성능을 앞섰다. 이렇게 해서 업계를 놀라게 했다는 얘기고요. 초고대 모델이 차세대 운영체제로 자리 잡고 구동하는 AI 클라우드가 차세대 컴퓨터가 될 것이다. 화웨이도 AGI 시대를 선언했고 인프라 경쟁에 불붙은다. 저건 10년 내로 중국 가정의 90% 이상이 가사 돌봄 교육까지 수행하는 AI 집사 로봇을 보유하고 만성질환의 80% 이상을 AI로 예방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했다. 중국 전체 국민이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그 부재 양극화가 공산주의도 아니게 되는지 모르죠. 그렇게 소수의 그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전력 수요도 꽤 폭증을 하고 인도의 연간 사용량은 맞먹는 규모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알리바바는 내년에 2026년에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멕시코 등의 데이터 센터를 추가로 세우겠다고 공식화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 글을 읽고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은 국가정보 데이터 센터 화제로 한국 정부가 설마 중국 서버에 맡긴다면 바로 식민 종속화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중국 감시 체제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또한 일자리 80% 감소는 일반 국민은 잉여 인간들이 된다는 것이며 자연도태로 유도될 것이다. 즉 세계 인구는 감소할 것이다. AI 데이터 센터도 미중 전쟁의 한 획이 된다. 필자가 예견했듯이 미국도 중국과 같은 국가 자본주의 모델로 갈 것이다. 한국은 필히 네이버와 같은 독자적인 AI 데이터 센터를 확보해야 할 것이나 동맹과의 연계는 해야 할 것이다. 그 동맹이 중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8일 날 제가 그 미래 상황 트리를 좀 작성했었는데요. 이 AI 로봇 자동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 80%의 잉여 하층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하나 추가로 넣어가지고 디지털 감시 사회와 연결해서 그림을 다시 조금 추가했습니다. 노후 적정비 350만원, 실제는 230만원, 은퇴 9년 일찍 와도 준비는 제자리.
김지훈 기자가 JIBS에서 9월 28일 날 보도했는데 KB금융 2025 골든라이프 보고서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전에 나온 얘기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들어오는 것은 살던 동네에서 늙고 싶다가 80% 정도 된다. 여기서 동네법인은 도보로 30분 이내로 의료시설과 대중교통, 공원 같은 자연환경, 쇼핑 인프라가 골고루 갖춰진 생활권을 선호한다는 점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살던 집과 동네에서 존엄 있게 늙어갈 수 있도록 개인의 재무, 건강 대비와 함께 제도적, 사회적 지원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을 했답니다. 종전 보고서와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부동산 활용, 소극적인 것은 아마도 자식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 못 살아도 내가 조금이라도 있는 재산, 그래도 내가 자식한테 남겨주고 가야지. 이런 속내가 솔직히 우리 세대의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닌가. 우리보다 젊은 베이비 부모 세대는 잘 모르겠어요. 늙으면 새로운 환경 적응이 매우 힘든다는 것을 저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럼에도 지방으로 다운사이징을 한 이유도 있고 1년에 한 3번 정도 종합병원 진단을 받기 위해서 올라오시는데 저보다 연배신데 계속 만나면서 세상 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병원은 서울 쪽에 올라오시는데 지금은 거동이 가능하시니까는 올라오시지만은 향후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자관 나이가 먹으면은 계속 어딘가 다 잘못돼가지고 몸이 가까운 데 병원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생활비보다도 노후 적정비 350만 원이라는 게 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의료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노인네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혁신청처럼 도전기회 같은 제도도 좀 소망스럽지 않느냐. 늙은이가 뭘 또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지만은 어저께 이스라엘 혁신청에 대해서 한국과 협업을 하자라고 이스라엘 혁신청장이 국내에 와서 그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빠진 거는 전에 읽어본 거에 의하면은 70세가 넘어도 벤처를 창업하는 그런 자금을 지원받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참신하다면 말이죠. 방송통신미디어법 핵심은 무엇이냐? 저도 궁금해가지고 요 왼쪽에 있는 것은 그 AI한테 제가 물어본 겁니다. 어쨌든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죠.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겠다는 게 핵심이죠. 종전의 법은 방송통신법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미디어라는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뉴스가 또 있습니다. 개딸에게 주는 추석 선물 이진숙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법 통과의 헌법성은 예고. 김무현 기자가 문화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는 통신위법은 취지 법령이자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며 너무 구멍이 많고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되어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방송하고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통제 감시 사회로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요즘 영향력이 많은 유튜버 등도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되네요. 대이란 제재 부활 핵합의 와해 제동 이름 비확산 체제 위기
지지통신 외신부에서 9월 28일 보도했습니다. 베를린과 뉴욕에서 취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란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의 이탈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비확산 체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왜냐하면은 유엔이 이란에 대해서 그 제재를 부활시켰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제재 세 가지들이 있는데 무기거래나 금융의 제한, 핵 개발에 관련되는 개인단체의 자산 동결, 우라늄 농축, 핵미사일 관련 기계의 금수 등이 다시 발동했다는 건데요. 이미 미국의 엄격한 제재하에 있는 이란 경제에 있어서 영향은 한정적이라고 보여진다고 합니다. 영국과 불독은 환영을 했다는 얘기고 그 모든 가맹국에게 이란 제재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란 측은 압력에는 굴복하지 않는다.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핵 개발을 계속할 의향으로 새로운 핵시설 건설에 움직임도 있다. 일단 핵시설은 미국의 벙커버스트 폭격으로 지금 파괴된 거로 알고 있는데 또 하겠다는 움직임도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중국인 대거 입국 불안, 이 대통령이 사과해야 주장. 송현석 기자가 서울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이자 입국이 허용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 이런 얘기인데요. 이번에 그 행정 시스템 마비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그 어떻게 들어오는데 잘못하면은 정부 불법 체류 방지 위한 기준 대폭 강화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또 그 국외 전담 여행사 역시 그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은 들어와 가지고 이탈률이 분기 2% 이상인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이런데 일단 들어와 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불법 체류자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 중에 스파이라든지 그 오열들이 들어와 가지고 치안 불안이라든지 범죄자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중국 관영 언론은 정책 성공하려면 결제 시스템 개선을 또 지적을 했답니다. 자기네들 그 뭐 알리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게 해놔라.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경원 의원이 친중 의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변신을 하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건물 200층 높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 중국서 개통. 이메이 기자가 한국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구이저성 보면은 층층이 밑에 있는 구이저성이네요. 여기가 산악지역인 모양입니다. 화장대역곡 대교 28일 개통했고 600m 높이의 전체 길이만 2890m다. 2시간 거리가 2분으로 단축 랜드마크화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통에 대해서 중국은 자국의 기술력을 자화자찬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구이저성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 100개 중 절반이 가까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도로 인프라 등을 서쪽으로 그 산악지대까지 해가지고 그 동남아로 넘어가기가 좀 좋겠죠.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1대1로의 한 면이라고 봐집니다. 사진은 한 세기 전 최초의
슈퍼마켓이 문을 연 이후 식료품 쇼핑이 얼마나 변했는지 보여줍니다. 제니 맥그라스가 인사이더에서 했는데, 이 사진은 마치 우리나라 옛날 전통, 지금도 재래시장 길거리 좌판에서 장사하는 점포도 있지만은 좀 물건을 도로변에도 전시를 하고 하면서 쉽게 이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죠. 1917년이면은 1차 대전이 막 끝났을 때 정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925년 당시 알려진 크로커 그로서리 앤 베이킹이라는 그런 편의점, 슈퍼마켓 등이 생겼고, 피클리 위글리도 이럴 때 계속 생겨났고, 일부 역사가들은 킹쿨렌을 최초의 진정한 슈퍼마켓으로 등극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A&P와 크로커처럼 랄프스는 19세기에 시작했다. 빅베어는 당시의 코스트코와 조금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945년 우리나라 해방될 때 수준이 이렇습니다. 그 사진도 미인들만, 그때 화장법은 이런 식이었던 모양이죠. 이렇게 되는데 두 여성이 슈퍼마켓을 둘러보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디 얘기를 들으니까 현재 전 세계 창고형 매장인 코스트코는 미국 병창기지 역할을 한다. 코스트코를 짓는 데는 강남에 있는 코스트코는 아니지만은 강동에 진 코스트코 이런 데는 그 주변에 저게 넓다는 거예요. 도로도 8차선 도로 이상 이런 데다가 짓는데, 비상시에 군용기가 착륙해가지고 거기에서 물자 조달을 해간다, 바로바로. 그래서 전시에 미국의 병창기지 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을 또 좀, 병참을 하고 군인들이 먹는 이런 거를 따로 어떻게 좀 하기가 어려우니까 민간들이 참여해가지고 그런 데다가 좀 병참 물품을 더 가지고 병창기지 역할을 한다. 일본에 있는 코스트코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하고 연결해서 또 생각해 보게 되네요. 신뢰 무너뜨린 행위, 라오스서 아동 성매수 한국 대사관 경고, 업자 관여인가? 구사카페 모토미가 매일경제에서 9월 28일 날 보도했습니다. 뭐 한마디로 관광, 그러니까 매춘 관광을 한다는 얘기죠. 일본 대사관도 동일한 문제로 그런 것들을 좀 경고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오스 형법에서도 매매추는 불법인데, 이런 아동 성매매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일 뿐 아니라 라오스 내 동포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난을 했답니다. 한국 여성신문은 한국인이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성매매 업소가 수도 비엔티안에서만 최소 14곳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니까 라오스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인이 연루된 그런 매춘 사업을 하고 있다. 아동 매매를, 이런 얘기입니다. 참 섹스 관광, 세계화는 끝나고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가는가?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의 일요일 방송입니다만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많은 정보 수집을 통해 가지고 상관관계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팔레스타인 2국가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두 국가 해법 실현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시점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하겠다. 이런 표현은 지금은 못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네타냐후는 팔레스타인 국가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땅이다. 그리고 미국, 대한민국, 일본, 독일 등이 대표적인 승인을 하지 않는 나라고, 그리고 그 유엔이 힘을 쓰니 드디어 전쟁이 끝날 것이냐, 뭐 팔레스타인 그 국가 승인을 하면은, 근데 오히려 그런 국가 승인이 갈등과 대립을 또 조장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이스라엘 쪽 주장입니다. 2017년 1임기 당시에도 유엔에 왔었던 트럼프, 그때는 각국 정상들이 비웃었는데 이번에는 아니더라. 해외 그 지도자들이 그 트럼프의 그 리셉션 만찬장에 눈도장 찍으려고 문정성시가 됐다. 이런 얘기죠. 유엔 총회 연설장이 꽉 차 있었고, 자, 트럼프는 이제 유엔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유엔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비난, 올해 초 미집행된 모든 지원 예산에 대한 재검토를 명령했다. 현재 유엔은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유엔도 망할 수 있다. 과거부터 트럼프 사이가 좋지 않았던 유엔 본부 옆에 그 트럼프 타워가 있다네요. 걸어서 3분 거리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유엔이 이 타워 하는 것을 그때 반대했었다. 그래서 사이가 좀 없는데요. 그 연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전쟁을 끝내는 동안 생각해보니 유엔은 아무것도 안 하더라. 그저 아무 의미 없는 구두 경고만 하지만 효과가 없고 그것으로는 절대 전쟁을 못 끝낸다. 제 생각에는 실질적인 유엔군 참전으로 끝낸 전쟁은 한국전쟁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실적일 뿐입니다. 자신의 입장은 매우 간단하다. 전쟁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행동을 보여주라는 것이다. 유엔군 참전이 안보리가 통과가 어떻게 그 거부권을 소련이 행사를 할 텐데 왜 그때 안 했을까? 그때는 그 안보리의 그 중국은 현재 그 중국 공산당의 중국이 아니고 그 대만이었죠. 대만이었는데 미국하고 정상 국교가 되면서 그게 유엔에서도 중공으로 그게 바뀌어버린 거죠. 대만은 국가가 아닌 나라로 돼버리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그러면 대만 입장에서는 미국이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건데 또 아니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거로는 거부권은 행사 안 하고 그냥 퇴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만장일치는 아니지만은 원래 만장일치이지만은 5개국의 거부권 행사하는 그냥 통과를 해서 그때는 그래도 유엔군이 결성이 돼가지고 물론 미군이 주축이지만은 한국 전쟁을 해서 한국이 살아났다. 한마디로 한국은 유엔이 제대로 작동했을 때 그 덕으로 살아난 국가이기도 합니다. 재생에너지 풍력 다 가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못 끝내는 것도 다 니들 탓이다. 니들이 문제다. 이렇게 이제 유머스럽게 작성을 해서 방송을 했네요. 한 15분 연설인데 시간이 좀 지나서까지도 있다. 트는 유엔에서 주권 옹호하고 세계화를 거부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유엔은 전쟁을 막는데 지금 쓸모가 없다. 한국, 미국 대통령의 요청도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자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릴 생각이다. 한국은 그렇게 또 이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말한 것도 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 전 대통령 오바마는 누군가 너를 공격하게 되면 언론의 자유를 믿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참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언론의 자유와 법치에 대한 위협으로 시험받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발언의 자유를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옆에 사람들이 끔찍하게 굴기 시작하고 당신에게 폭력을 선동하는 듯한 이야기를 할 때는 언론의 자유를 믿기 어렵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그 병원에 갔는데 한방의원에 갔는데 어떤 그 할마씨가 제 집사람한테 당신은 태극기 부대 안 나가냐? 나라가 지금 망할 지경인데 뭣들하고 자빠졌냐는 식으로 그런데 나가야 된다라고 정신 나간 그 할매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보수도를 극으로 몰리게 하고 오히려 걔네들이 진짜 그 할매가 그 진짜 그 뭔가 생각이 있는 할매인지 오히려 그 언더카바 같이 그 보수나 그 기독교 이런 쪽을 더 폄하시키고 혐오감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할매들이 돈 받고 다니면서 한방의원에 가가지고 치료받는 거 할머니들 뭐 돈 몇 푼 안 들거든요. 그런 데 가서 쓸데없이 말을 걸고 그게 언론의 자유냐. 근데 그런 경우에는 입을 싸다구를 날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게 되네요. 그래도 오바마 아저씨가 뭐 나이 차이가 저하고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미 있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성적으로 말고 좀 팔레스타인 그 국가 그 승인관계, 대립관계, 갈등관계를 제가 갈등 해소도로 좀 작성해서 해봤습니다. A 중동의 평화를 위하여는 반드시 아랍권 국가와 협력을 해야 한다. 아랍권 국가와 협력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하마스 조직을 인정하든지 강화시켜야 된다. 또 중동 평화를 위하여는 반드시 팔레스타인 국가가 불인정돼야 된다. 팔레스타인 국가 불인정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지속해서 하마스를 괴멸시켜야 된다. 이런 지속한다는 얘기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국가들은 이상하게도 2차 대전 패전국들이 미국의 노선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패전국들은 다 그 미국의 어떻게 되면 정신적인 종속화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일본의 입장에서 있다고 봐야 할 것인가? 한국도 불인정 쪽에 지금 서 있는 거죠. 이스라엘 혁신청까지 찾아와 4차 산업을 협력을 대하고 있는 지금 입장이다. 유엔의 효과성은 마치 원가 회계처럼 그 효용성이 다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제 생각이 좀 엉뚱하죠. 모든 것을 잘 하려고 했다가 실적은 미비하다. 안전보장이사회가 핵심인데 그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나라들에 의해 그 존재 가치가 희석될 수밖에 없는 출발이었다고 지금 저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 전쟁 발발 시 아까 구두로 얘기한 거 그런 얘기고 자국 우선주의는 스루풋 우선과 그 맥락이 같다. 새로운 신세계 단일 정부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제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프랑스가 찾은 재정적자의 새로운 해법, 한마디로 프랑스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은퇴를 62세에서 64세로 올려가지고 퇴직연금하고 국민연금을 2년 늦게 주겠다는데 그게 10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었죠. 6개월 연기 공약, 6개월만 연기하자 그러면은 그랬는데도 2차례의 정권 붕괴가 초래됐었던 얘기고 어쨌든 지금 프랑스도 IMF를 당할 정도로 지금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인데
시민들은 국민들은 뭘 요구하느냐? 부유세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광범위한 재산세에 대한 지지가 급증하고 있다. 주쿠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쿠만이라는 게 억만장자인 모양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금을 내면은 된다.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지주회사 등의 소득을 집중시켜서 법인세로 그 개인소득세를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그 공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1999년도에 500대 부자들의 재산은 프랑스 GDP의 6%였는데 2024년에는 42%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지금 주크만 부유세 그 거두는 거에 대해서 86%가 프랑스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고, 파리에 거주하는 아르노라는 어떤 프랑스 부자가 있는데 벨기에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프랑스 국민들의 논쟁을 촉발했다, 이런 얘기인데, 피케티라고 약간 사회적인 경제학자죠. 프랑스에 거주한 기간만큼 벨기에 가서 살아도 세금을 부과해라. 그 거주한 기간만큼 죽을 때까지 그냥 세금을 매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것이 결국은 프랑스가 찾은 재정적자의 새로운 해법은 돈 많은 사람한테 뜯어내자, 이런 얘기네요. 3,500억 달러 선물로 내라. 이거 아주 그 지금 그 난항을 겪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그 분위기, 이런 거를 쭉 이 환경 뭐 이런 진행해 온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고, 한마디로 우리는 외환 보유액이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 약 84%를 현찰로 내놓으라고 하면 한국은 뭐 망하는 얘기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가 지금 아주 안 좋습니다. 만약 양국의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슈카월드가 예상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지만은 뒤에 소개한 거로 보면은 미국이 계속 압력을 준다. 의약품에 100% 관세 부과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건 한국만이 아니고 인도도 그렇고. 그리고 이 대목에서 제가 환율 협상이 완료되었는데 왜 발표를 미루는가라고 제가 지금 의문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부인철 그 부총리가 베잔트와 충분히 뭐 협의를 해가지고 환율 협상은 완료했다. 그런데 곧 발표를 하겠다.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인데, 통화스와프 제한이 거절된 가능성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다. 이런 수준까지만 얘기했고요. 미국과 협의가 완료됐다고 거론한 환율 협상은 통화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도만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앞서 일본은 이달 12일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미일 재무장관 공동성명으로 발표했는데, 이와 같은 원칙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옛날 프라자 합의 가치는 일본도 안 당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 아주 지금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는 게 심각한 공포로 다가오네요. 5,500억 달러 현찰로 내는 일본과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한국과의 환율 협상 단계는 다를 것이다. 일본은 이미 프라자 합의로 고통을 받은 경험이 있다. 한국이 말을 듣지 않으니 이제 원화가치 상승 압박으로 제2의 프라자 합의로 결론 날 것 같다. 제가 그런 불안한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텐데,
하지만은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내놔야 되지 않겠냐. 이거를 좀 우리가 좀 감정을 좀 이게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로 충분 요건 논리로 다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양국이 관세 협상 합의에 실패한다면 그러면 미국은 환율 협상을 통해서 원화 가치를 상승하게 만들 것이다.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데 강제적으로 프라자 합의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원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들이 달러를 꾸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거꾸로 한국 달러채 발행에 조달을 할 수 있게 해줄게. 니들이 국채를 발행해. 달러채를. 그러면은 뭐 미국 그 글로벌 금융 세력들이 아마 사줄 거야. 한국 내에서도 한국은행이 발행한 아니야. 한국은행도 일부 사줄 수 있을지 모르고 글쎄 일본도 사줄 수 있을지 모르고 하지만은 미국 글로벌 금융 세력들이 이거를 사준다면은 그게 뭐 3,500억 달러 전체가 아니더라도 에, 한국 달러채 발행에 조달하는 것이 그 가정 원인이 맞다면은 이것도 결론적으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결국 IMF 통제를 부채 국가니까 통제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 대기업 약달러로 컬값에 매각하게 될 것이다. 과거 일본 프라자 합의와 같이 잃어버린 30년 당할 것 같다. 일본과 같이 금리 제로면 부동산 버블 발생 후 붕괴되면 한국의 부동산 가격 폭락하여 싼 가격에 외국인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 미국 51번째 주가 되자고 매국노적 발언을 제가 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국은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힘이 있는 옛날 로마 제국이 그 유럽을 다 먹었을 때처럼 뭐 유럽도 다 로마 제국의 총독 생활을 했는데 안 될 거 뭐 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물론 미국이 총기 휴대를 그 한국만 총기 휴대 금지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네요. 최대 변수로 떠오른 한미 관세 협상 이것은 읽는 것은 좀 다 생략하겠습니다. 틱톡 얘기도 나오고 또 이 틱톡 때문에 이 중국이 하고 멕시코만 지금 관세 협상을 계속 연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리한 것을 미국이 가져가는 게 이제 틱톡을 아까 그 OTT와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중국에 뺏길 수 없다. 그런데 얼마에 거래하느냐? 20조 원에 산다. 이게 말이 되느냐? 모 회사 바이트댄스의 가치가 약 3천억 달러인데 그러니까 그런데 중국은 뭐가 좋다고 윈윈했다고 침묵을 하느냐? 아마 그 알고리즘 수수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겠냐고 그렇게 예측을 하네요. 한국이 상업적이고 합리적인 길을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상업적이고 합리적인 길을 할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이디 벤스는 만약에 이 사람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트럼프보다 더하면 되겠지. 부드러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이도 젊고 그런데. 한국 치명적인 미시간 교회 총격 사건 용의자 확인. 미국에서 교회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국내에서는 얘기했는데 40세 토마스 제이콥 샌포드라는 사람이 이 소지방 도시의 그 교회에 가서
총기 난사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도가 총격전에서 해가지고 사망을 했답니다. 교회를 표적으로 해서. 그래서 그 FBI 요원은 표적 폭력 행위로 사건을 조사한다. 이렇게 돼 있고, 용의자 주거지를 수색하는 법집행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비극적인 폭력행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는 그런 입장을 발표했고, 총격사건은 몰몬교 교회 지도자의 사망 후 발생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 말의 성도가 몰몬교하고 무슨 다른 교회일 텐데, 몰몬교는 미국 다른 도시의 법집행기관은 예배 장소에서 순찰을 그래서 지금 강화하고 있다. 용의자는 이라크 전쟁 참전용사였고 사냥꾼과 야외 활동가를 했고, 그 아들이 희귀한 고위눌림증 질환과 싸우고 있었다. 아들이 또 이런 고인슐린 이런 병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과거에는 트럼프 티셔츠를 입고 촬영한 용의자였다. 그러니까 트럼프 아저씨는 이런 참전용사 옛날에 그랬는데, 트럼프는 그래서 미시간주 몰몬교의 총격사건, 마릴 성도 그게 몰몬교라고 그쪽에서 볼로 기독교인에 대한 또 다른 표적 공격으로 보인다고 선언했다. 미디어 라이트에서 9월 29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미네소타의 카톨릭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 이런 사건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기독교적 공격과 편견에 더 집중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런 얘기는 반기독교적인 편견들이 지금 있다. 반유대주의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반기독교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었다. 그런데 지금 마가 세력 등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마가를 하니까 그 마가의 반대 세력들이 생겨서 기독교회들이 공격의 대상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요거를 약간 이거는 정치적인 발언이기도 할 것 같네요, 느낌이. 총격 사건 후에 생존할 수 있었던 가족들이 포옹을 하는 그런 사진도 뉴스 보도가 됐습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저는 이런 앞에 슈카월드도 결국 가만 보면은 사건관계로 상관관계 논리로 재밌게 풀어가는데 많은 정보를 그래서 수집해야 되고 약점이 있는 거죠. 두 가지 문제, 우연성과 의구심, 불충분한 정보 수집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논리적인 거로 다시 정리를 해보고 그런 시간을 다시 잡아봐서 제 나름대로 소화를 한 내용을 오늘 또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